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공법 맛배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적인 체계도를 한번 잡아보자.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몇 개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그랬죠? 부동산 공법은 한 140개 정도 되는 법률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6개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시험을 보자. 그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 대단히 길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길게 만들까? 저도 불만입니다. 좀 법률 좀 간단하게 쓰면 안 될까? 꼭 이렇게 길게 쓰면 뭐 이게 괜찮은 걸까? 제가 부동산 공법 우리 법률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길게 가장 문장이 길은 법률 제목을 봤더니 65자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법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든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고, 그죠? 그런 걸 보고 국민들한테 무슨 뭐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법률 제목을 65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참, 제가 볼 땐 꼭 아니다. 자, 그럼 여기는 몇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은 우리나라 국토, 땅덩어리에다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자. 예, 국토에다가 먼저 계획부터 수립하랍니다. 그 계획에 맞춰 국토를 뭐하자? 이용하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그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제목이죠. 자, 그럼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어떤 우리나라 땅이 나옵니다. 국토. 국토에다 뭐하자?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그때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고 하고 이런 행정계획 중에서 우리 이 법에서는 어떤 계획이 나온다?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셨으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계획이 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하고 직결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행정청이 수립한 계획이고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부딪힐 일이 없다는 얘기죠. 혹시 토지 같은 걸 가지고 있거나 그랬던 분들은 그래도 이 중에 몇 가지는 들어본 것이 있겠지만 그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런 계획을 들어볼 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왜 어려운 과목일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거의가 모르는 겁니다. 여기 현재 써있는 이 용어들 많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 하나 딱 골라라 하면 자신 있는 게 뭐였을까? 요거 개발제한구역. 요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도 요새 개발제한구역을 뭐 해제한다, 개발지역을 해제한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거기다가 뭐 서민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나머지 여기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어본 용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어를 익혀가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국어 실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국어 실력은 빵점짜리들입니다. 잘해요. 이거 5점짜리입니다. 사실은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소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럼 뭐밖에 없죠? 반복밖에 없습니다. 자꾸 익숙하게 자꾸 하다 보면 뭐죠? 그거 익숙해져요. 저는 우리 공인중개사 6개 과목 중에서 뭐가 제일 쉬울까? 저는 부동산 공법이 제일 쉽습니다. 왜요? 맨날 떠드는 거니까. 맨날 보는 거니까. 자꾸 봐가지고 반복적으로 보면 쉬워지는 거지. 처음부터 쉬운 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따라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의 공부의 첫 경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최선이다? 반복적으로 자꾸 익혀가지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이런 계획들이 쭉 나오는데 이 계획 중에서 국가계획이니 광역도시계획이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무엇이냐는 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중에 다음 페이지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본 강의 아마 다음 주부터 바로 기본 강의에 들어가는데 그 기본 강의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또는 그림으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올 겁니다. 부동산 공법은 생소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는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해지는 거,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머릿속에 쉽게 박히고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이런 강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 계획들에 대한 세부적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계획부터 이렇게 수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 되냐? 바로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다냐? 여기 6가지가 쪼르륵 하고 나옵니다. 1, 2, 3, 4, 5, 6 있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무거나 수립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6가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가지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아까 말한 알아듣는 건 몇 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용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뭔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들어보셨나요? 아까 개발제한구역 빼놓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또 기반시설이란 말, 이게 뭔지, 또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정비사업?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은데, 뭐 할 때? 재개발, 재건축? 그런 걸 무슨 정비사업이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하신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말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과 관련된 걸 한마디로 정비사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은 들어봤어도 정비사업이라는 말은 또 못 들어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전부 다 어렵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런 용어들이 쫙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를 먼저 익히는 거, 이것이 부동산권법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가장 어려움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권법은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익숙해지기 위한 거, 그것이 뼈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 그것도 외울 때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몇 개를 외워야 된다? 6개를 통째로 다 외워야 된다. 하나만 외우면 안 되고 6개를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갑작 줄여서 외우자. 외울 때는 용용, 개, 도, 시, 수, 기, 토, 정, 지, 입. 이게 머리자입니다. 그래서 용용, 개, 도, 시, 수, 기, 도, 정, 지, 입. 그래서 일단 나중에 외울 때는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해야 돼. 용용, 개, 도, 시, 수, 기, 도, 정, 지, 입. 용용, 개, 도, 시, 수, 기, 도, 정, 지, 입. 그것도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운율을 타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래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를 그냥 외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천재 아니면 못 외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외우죠? 노래로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외워진다 안 외워진다? 외워집니다. 왜? 운율을 타거든요. 높낮이 길기 하면서 그 운율을 타면 그게 가사가 머릿속에 외워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운율을 준다. 그래서 용용, 개도, 시수, 기도, 정치, 입. 안 외워집니다. 용용, 개도, 시수, 기도, 정치, 입.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쉽게 몸에 배진다는 거. 저도 외우면 여러분도 외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란 말이 첫 번째 맨 앞에 나왔었죠?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게 뭐냐? 자, 이 국토를 갖다가 여기 땅이 나오죠? 이 국토를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짓고 농사짓는 농경지가 펼쳐져 있으면서 농경지 옆에다가 바로 아파트 짓고 다시 또 그 옆에다가 로보텔 짓고 이런 식으로 거기 옆에다 또 공장 짓고 땅 쪼이렇게 있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짬뽕으로 해버리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 개발, 관리, 보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널찍하게 묶어서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만 건축하고 그때 규모는 요 정도 규모로 짓도록 하자. 요 지역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 위주로 짓고 그때 규모는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각 널찍널찍하게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건축물을 짓도록 합니다. 바로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냐? 크게 보면 여기 도시지역, 여기 관리지역, 여기 농림지역,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와 같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용도지역이라는 걸 네 가지로 나눠놓습니다. 그럼 뭐랬자만 따면 도관농자, 도관농자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지역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도시지역은 어디까지야? 자, 지금 이게 굵은 선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라 하자? 도시지역이라 하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 하자? 도시지역이라 하자.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지역이라 하자?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산림을 보존하자. 이런 데는 농림지역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쪽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등을 보존하자. 그런 데는 뭐라 하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하자.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는 도시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하나가 빠졌네?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럼 관리지역은 무엇일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갑자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밤중에도 나이트클럽에 있어서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데 바로 길 건너편은 부엉이가 울고 앉아 있다? 그렇게 갑자기 확 달라지는 환경은 좋은 게 아니죠. 중간에 뭘 만들자? 완충지대를 만들자. 그래서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아니지만 그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완충지대를 뭐라고 한다? 관리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 놓고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것도 또 세분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세분화되는 건 무슨 지역이다? 도시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도시지역이니까 그만큼 더 세분해서 더 쪼개봐 놨습니다. 어떻게 쪼갰을까? 이쪽은 주거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상업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공업지역이라 하자. 이쪽은 녹지지역을 하자. 그래서 이쪽에서 쭉 자르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쪽은 무슨 지역을 하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무슨 지역을 하자? 여기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쪽은 공업지역. 이쪽으로는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을 다시 뭐 했다?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은 뭐뭐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그거로 나눠지고 끝날까? 아닙니다. 또 나눠집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또 세분화됩니다. 그럼 상업지역은 하나로 끝날까? 아니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전부가 세분화돼서 도시지역은 총 몇 가지로 세분화시킬까? 무려 16가지 용도적으로 세분화됩니다. 아까 관리지역은 3가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 그랬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16가지, 관리지역 3가지, 농림지역 하나, 자연환경 보전 하나. 총 용도지역은 21가지나 있습니다. 그럼 21가지를 다 외워야 될까? 예, 외우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법의 어려운 문제점. 두 번째, 암기할 게 왕창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아까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아서 어렵다 그랬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워야 했더니 갑자기 21가지를 외우랍니다. 머리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 근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게 되면 용도지역도 모르면서 그냥 땅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인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좋더래. 따뜻하대요. 알고 봤더니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랍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건물 웬만한 거 질까 못 질까요? 못 짓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좋다고 사놓으면 뭐합니까? 개발도 안 되는 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땅값 똑같은 걸. 그러니까 그런 건 투자 가치가 없죠. 물론 그중에도 투자 가치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 여기다가 무슨 건축물을 어떤 규모로 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땅을 산다는 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왜? 용도지역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나눈 이유는 21가지 용도지역마다
첫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다. 제1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라. 제2종 전원주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29회 시험 문제에서도 요 용도지역과 관련된 게 출제됐고, 다음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하고 났었습니다. 그게 바로 2종 전원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이니까 2종 전원주거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29회 때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21가지 용도지역을 나눠놓고, 전 국토를 21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눠놓고 각각의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그때 건축물을 짓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 크기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 규모를 제한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 용도지역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중에 예를 들면 보시죠. 여기가 상업지역이랍니다. 그럼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안에다가 다시 뭐가 지정됐다? 경관지구 또는 여기다 고도지구라는 게 지정된답니다. 그럼 경관지구란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은 여기다 건축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경관지구가 지정되는 거고, 고도지구는 건축물을 너무 높게 지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는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즉 용도지역이라는 것 지정만 갖고는 국토관리를 했더니 국토관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 위에다가 부분적으로 이런 경관지구, 고도지구 같은 용도지구라는 걸 또 그 위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 용도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 따라서 요 용도지구는 밑에 용도지역이 먼저 있겠죠? 그 용도지역의 제한 중에서 특히 건축물 높이를 너무 높게 짓지 말라고 규제하면 요 고도지구에서는 높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도지역 위에다가 다시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럼 용도지구만 갖고 국토가 관리되더냐? 해보니까 부족해서 하나 더 만들자. 그게 바로 뭐죠? 용도구역입니다. 그럼 용도구역은 아까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봤던 여기는 뭐였었죠? 이거 개도시수. 그래서 용도지구 다음에 개도시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역. 이게 바로 개도시수에다가 요거 입 여섯 번째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까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구역,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서 5가지가 있다는 것. 그 중에 외우는 방법은 개, 도시, 수, 입, 맞죠? 개를 도시에서 수입했다. 그러니까 외우는데 똑같은 글자인데도 어떻게 끝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려견 같은 걸 기르잖아. 그죠? 그 반려견 같은 개를 도시에서 뭐였다? 수입해왔다. 그래서 개를 도시에서 수입했다. 개, 도시, 수입. 이렇게 하면 5가지가 암기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용도구역이라고 하자. 그럼 그 용도구역은 어디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그린벨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잘 모르면 사례로 외우셔요. 남산, 서울에 있는 저 남산, 그 남산이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바로 남산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했잖아요. 바로 그런 지역은 도시 안에다가 그런 자연공원 같은 구역을 지정하자.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바로 남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를 개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죠. 이번에 시험 문제 났었죠.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라는 자들이 지정한다.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도시,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또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는 뭐가 없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없어. 왜 없죠? 그거는 여기 산 넘어 어디까지 가자? 저 남해안 바다까지 가보십시오. 그럼 남해안 바닷가에는 수산자원을 보호 육상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서는 현재 바닷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지. 저 산 넘어가 보면 남해안 바닷가가 거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대단히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뭐란자? 용도 구역이라고 하자. 그래서 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이 계획 속에서는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게 나오고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게 나오고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마다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어떤 건 건축해서는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지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뜻이죠. 그럼 그것만 나올까? 아닙니다. 여기 자 어디를 개발하려면 먼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개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도로부터 내야 될 거 아니야. 또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같은 시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그걸 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들. 다 이것은 기반시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하고 학교를 짓는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로 막 때려 짓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게 지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됩니다. 그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쉽게 말하면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라고 봤더니 뭐 한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새로 도로를 만들겠답니다. 라는 계획이 고시됩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헐 대박 그럽니다. 그죠? 왜요? 도로는 난다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땅은 뭐 한다? 당연히 땅값 오르잖아. 헐 대박이죠. 그분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도로 난다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 수윤당한다. 헐 환장하겠네. 그러죠. 해필은 내 땅이 또 수윤당하냐. 수윤당하면 보상비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러나 이분들도 실망할 건 없습니다. 요새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주단지 조성해가지고 새로 다른 땅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땅이 오히려 프리미엄 받고 대파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되는 지역은 뭐 한다? 함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난단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게 바로 뭐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때 도로 만드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로 만드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용어도 뒤지게 길고 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지나가다 보면 이 추운 날씨에 아저씨들이 밤에 도로공사하고 계시잖아. 낮에는 잘 안 해요. 왜? 교통량이 많으니까 보통 밤에 하십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인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로공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럼 아저씨가 말할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인사법은 부동산 공법적인 인사법이 아닙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셨으면 어떻게 인사한다? 아저씨,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저씨가 뭐라고 할까? 먹고 쳐다보고선 말을 못 하십니다. 왜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분도 대답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중에 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듣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어 자체가 어렵단다. 그거부터 익히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아저씨가 도로 공사하는 데 지나갈 때 그 아저씨한테 인사드려라. 뭐라고 인사드린다?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에는 혀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뭐 한다? 자꾸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혀가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공법에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죠. 자,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또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판교 신도시, 일산 신도시, 제1기 신도시라고 하죠. 그거 만들 때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 시험범위의 두 번째 들어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먼저 도시개발할 구역을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나오는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죠? 노후 불량화됩니다. 어차피 건물들이 오래되면 몇십 년씩 지나버리면 다 낡아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도 들여다보면 개발만 새로 돼가지고 삐까뻔쩍한 건물이 있는 거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지어가지고 이미 노화된 대로 노화돼가지고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죠. 바로 그런 지역만 골라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그래서 새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세 번째 시험법에 들어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그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정비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자, 이번 29회 때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났더냐? 바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셋을 합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단다. 바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에 있다는 거. 이것이 이번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을 시행하자. 그런데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은요, 개인들이 하는 사적 개발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공적 개발의 성격을 갖는다. 공적 개발. 즉,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적 개발이죠. 신도시 만드는 거, 주택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자꾸 오르잖아. 그래서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입니다. 또 정비사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서 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지역을 다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정비사업이지, 무슨 재건축해가지고 그 주민들 돈 벌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 이게 정비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로서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진짜 목적은 도시 기능을 새로 회복하기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둡니다. 자, 그래 놓고 뭐도 있단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이거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사실은 개발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말부터 어렵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먼저 밑에 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말뜻은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세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때 지구라는 건 뭐죠? 이 둥그런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할까? 아닙니다. 그런 지구가 아니고 이때 지구란 우리 개발되는 지역, 판교지구. 그런데 또는 요새 개발하는 위례지구. 그러시죠? 어딘가가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지구라고 지정되는 것들 있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지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지구. 그럼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 판교 일대를 개발하겠다? 그럼 판교지구라고 지정되잖아. 그런 판교지구를 하나의 단위로해서 이때 단위라는 말은 묶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판교지구만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거기서만 수립하는 계획,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판교지구냐라는 그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됩니다. 그럼 판교지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먼저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그 안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건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서만?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계획이라는 것. 따라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다르고
그 안에다 규모도 다르다 그랬죠. 근데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예를 들면 주거지역이래. 그럼 주거지역 같은 데는 뭘 지을 수 없죠? 러브호텔 같은 그런 숙박시설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뭐가 지정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 주거지역 위에다가 요만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 지구단위 수립되죠? 그럼 지구단위에서는 안 되는 것도 돼요. 숙박시설도 돼요. 라고 하면 그건 비록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었지만 그 안에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실무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미다스 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마이다스 손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요새는 마이다스라고 안 읽더라고요. 그냥 미다스 손이라고 하죠. 미다스 손이 뭐죠? 만지는 것보다 황금이 되는 손. 그 좋은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손 만지는 것보다 황금이 됐었죠? 그래서 누굴 만졌어? 사랑하는 딸을 만졌더니 딸이 뭐가 됐어? 황금이 되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말년은 비참했다라는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지는 것보다 황금이 되는 손, 그게 미다스 손, 바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할 때 어디가 개발된다 그러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믿어야 되고 그럼 그 지구단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를 먼저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걸 인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중에 어느 땅을 사면 돈이 될 건지 사전에 미리 그걸 분석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계획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전 국토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같은 거 지정하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같은 게 수립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안에서 뭐 하자? 개발하자. 그래서 두 번째가 그 국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것이냐.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전 국토를 먼저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 놓고 그 안에다 뭐 한다? 이제 개발에 대한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걸 개발행위라고 하고 그런 개발행위는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둘까 규제할까? 규제하는 게 부동산 공법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런 구역을 먼저 지정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먼저 묶어 놓고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 허가받으라 한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한다. 공작물을 설치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다. 토석을 채취한다. 토지를 분할한다.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쌓아놓으려고 한단다. 그런 행위를 하고 싶으면 뭐 받고 하라?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국토이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체계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더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는 뭐죠? 이제 본강의에 들어가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법률로 넘어가 보죠. 뭐죠? 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거 간단히 정리한다 그랬죠?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무엇일까? 광역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광역, 넓을 광자, 지역, 역자를 씁니다. 그럼 넓은 지역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가 넓다라는 개념은 반대적으로 뭐였죠? 좁다 또는 작다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럼 넓은 지역, 작은 지역 이렇게 나눌 거 아닙니까? 이때 넓다라는 게 무슨 말을 갖다냐 이 말입니다. 넓다는 건 원칙은 서울특별시는 넓을까요? 좁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넓죠? 라고 합니다. 어디보다는 넓죠? 예, 저기 과천시보다는 서울특별시 훨씬 넓죠. 그죠? 근데 어디보다는 경기도 전체에다 비하면 서울특별시는 뭐죠? 더 작죠. 그러다 보니까 넓다, 작다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먼저 하나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크면 넓다, 기준보다 작으면 좁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자, 그 기준은 어디 들어가느냐면 바로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라고 그러죠. 이 중에 여기 또 관할구역이라는 개념도 있죠. 바로 요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다? 관할이 뭡니까?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이게 관할이죠. 여기는 내 관할이야. 자, 조직폭력배가 뭐죠? 여기 영등포 일대는 내 관할이야. 그럼 영등포 일대는 내가 거느리고 다스린다 이거죠. 또 종로폭력배는 종로를 내가 관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때 관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구역입니다. 이거는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적정하다라는 개념이 바로 관할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가 관할구역이죠? 여기 표시해놨네. 특별시가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넓다, 좁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적정하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이니까 특별시는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는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다. 어디도 인천광역시 이때도 하나의 관할구역. 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의 체계도는 나중에 다시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때 세종시를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합니다. 이것도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적정한 거로 봅니다. 근데 경기도,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관할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쪼개가지고 경기도 아까 과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군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관할구역의 개념이 되는 거지. 경기도 전체를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말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시군 이것이 관할구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것도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봅니다. 그럼 결국 관할구역은 어디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그래서 줄여서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앞으로 이걸 관할구역으로 말합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걸 뭐라 부른다? 관할구역이라고. 이 관할구역이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걸 왜 정리해야 될까? 바로 1, 2 넘어옵니다. 여기서 관할구역이란 광역도시계획이란 넓은 지역이라 그랬잖아. 그럼 넓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서울특별시 하나는 넓은 개념 아니다 그랬죠. 적정한 관할구역. 경기도 부천시 여기 옆에 붙어있죠. 부천시 이것도 하나의 관할구역.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이것도 하나의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시, 부천시 요거는 관할구역의 개념이기 때문에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닌 적정한 개념으로 보죠. 근데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광역이란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광역이란 단어 하나 정리하랬더니 앞에부터 돌아가서 관할구역이란 개념부터 정리하고 그때 관할구역이란 넓은 개념도 아니고 좁은 개념도 아니란다. 그러면 그게 어디를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을 관할구역을 한단다.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에 걸쳐버리면 서울특별시 한 군데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부천시 걸친다. 더 나가서 인천광역시까지 세 군데 관할구역에 걸친다. 둘 이상에 걸친 거잖아. 그러면 뭐라 본다? 광역. 그때부터 광역이라 한다. 그럼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이죠.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란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이런 도로 같은 걸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저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하면 그런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 하면 뭐가 떠오른다?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단다. 근데 지금 당장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만 계획으로 수립하면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 된단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구역을, 이 빨간 선, 이 빨간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데 이 빨간 구역을 뭐라고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지역. 광역도시계획을 어디다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구역을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건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수립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라는 게 광역도시계획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29회 때 시험 문제 이번 정답으로 났었죠. 뭐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이게 29회 때 이번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요. 뭐가 나온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만 따로 개발하고 경기도 부천시만 따로 개발하고 인천시만 따로따로 개발하면요. 나중에 이런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인천광역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대. 자기들 관할구역 안에서는. 그랬더니 부천시는 어디다 만들었으면 좋겠대? 지들은 위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대.
도로를 얘들은 여기까지 만들고 부천은 여기까지. 서울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지들은 이 밑이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되죠? 부천은, 인천은 여기까지 만들고 부천은 위에다 만들고 서울은 더 밑에다 만들면 도로가 각각 이렇게 다 끊어져 있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개통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또 부천시장 차에 딱 타고선 갑니다. 개통시켰으니까 짱 하고 가서 여기서부터는 부천시입니다라고 들어갔더니 웬걸? 도로가 연결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죠?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자동차를 그 네 사람이 머리다 이고 원리 이동한다. 옆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다시 여기서 타고 갑니다. 여기까지 짱 갔더니 또 여기서부터는 인천광역시다 했더니 도로가 없네. 뭐죠? 다시 내려야 됩니다. 네 사람이 머리다 또 자동차를 이고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개통식이 끝났답니다. 여기 도로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들고 이러면 이게 도로입니까? 아니잖아. 따라서 그건 뭐 해야 된다? 먼저 광역도시에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먼저 이렇게 같이 수립해 놓고 인천은 여기까지 만들고 부천은 여기다 만들고 서울은 여기다 만들겠다. 이게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이 돼야 이게 체계적인 개발이지 각자 관할 구역마다 따로따로 만들어버리면 그건 개판 개발된다 이 뜻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광역도시에 왜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넓은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에 수립됐으면 그 안에서 뭐죠? 이제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할까? 그 중에 어디만 서울특별시만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 이게 사실 이게 모양새예요. 서울특별시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서울특별시죠. 이거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놓고 서울특별시에서 계획이 두 가지가 수립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기 기본자가 들어가면요. 태반이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그 희망사항만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 이것들이 통상 기본계획의 특성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희망사항만 그럴듯하게 계획으로 수립한 거 이것이 기본계획 등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크게 나눠서 동부권 지역, 여기 북부권 지역, 서부권 지역, 남부권 지역, 중부권 지역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놓고 그중에 동부권 지역은 어떤 식으로 주로 발전시키고 북부권, 서부권, 남부권, 중부권은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라는 그런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뭐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자기 관할구역, 여기는 서울특별시라는 관할구역, 예, 미래종합청사진 이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여기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느냐라는 큰 밑그림을 그린 거죠. 또 인천광역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느냐. 그 큰 밑그림. 저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느냐. 또 인천, 광주 뭐 이런 데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느냐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 도시군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죠. 앞으로 성남시를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면 성남시에서만 성남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의 특성은 뭐죠? 미래종합청사진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희망사만 담고 있지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또 필요로 하는데 그 희망사항을 구체화시키는 실천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중요한 이유는 위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고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여기 서울특별시 남부권 지역 구로 일대 이런 남부권 지역을 뭘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공업화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즉 거기를 첨단 산업단지 같은 게 들어오는 그런 공업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일단 아까 용도지역이 있다 그랬죠? 그중에 도시지역 내에서 공업지역 그중에 무슨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여기는 서울특별시 중에 구로구 일대를 여기는 일반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해놓고 그게 아까 용도지역 지정을 무슨 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는 게 그 말이야. 그래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 지정해놓고 그중에 특히 그중에서도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입지구를 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여기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를 해서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를 구체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둘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에 수립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역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종합청사진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 그 중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가 용도적으로 하고, 여기는 어떤 용도지구가 있더라고, 여기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다가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건 어디다 할 것이고, 재개발, 저는 신도시 만드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무슨 계획을 수립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들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행정부처에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까 말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런 관역의 장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특별시장입니까? 아니시잖아. 근데 이거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걸 공부할 양이 많기 때문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니까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그랬는데, 아까 용도지역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21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21가지 용도지역을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 빨간색에 있는 게 뭐죠? 여기 빨간색에 있는 이런 데가 바로 무슨 지역이다? 이게 바로 도시지역입니다. 이게 이런 데가 도시지역. 그 다음에 노란색에 있는 것들 많죠? 그래서 노란색에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지역? 그건 관리지역. 중간 완충지대 역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라는 건 요거 이렇게 된 것들, 이건 다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여기가 양평군 용문산 있는 데거든요. 그 용문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와 같이 용도지역이라는 게 21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크게는 4가지로 나눠놓고, 이렇게 이 속에서 다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 녹 나눠지고, 다시 주거지역은 아까 전원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지역 또 쪼개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시키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먼저 이렇게 나눠 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위해서 참고를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나죠? 용도 지역만 있습니까? 아니, 용도지구도 있단다. 근데 용도지구는 몇 가지나 있다냐? 법률에서는 9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용도 제한지구, 취락지구, 개발진인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번에 시험 문제 복합용도지구가 출제됐습니다. 또 경관지구, 고도지구. 그래서 이 9가지 또 용도지구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9가지 외워야 될까? 예,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머리가 돌아버리네. 이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9가지 그냥 외우라면 외워집니까?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머리점만 갖고 외워보자. 그랬더니 순서, 사실은 법주문에 있는 거 순서 다 바꿔버린 거야. 암기법을 위해서. 그래서 특, 취, 개, 방, 왔다. 다시 개, 방, 보, 복, 경, 고 이렇게 외워냈죠. 이것도 제가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했더니 특, 취, 개, 방, 보복, 경고. 여기서 나왔죠. 특별히 취급할 개가, 이때 특별히 취급할 개라는 게 여기다 뭐라 써요? 맹견. 여기 보십시오. 불독인가? 그죠? 불독같이 생겼나? 하여튼 되게 험악하게 생겼잖아. 바로 이렇게 특별히 취급할 개, 바로 이런 맹견이 나를 보고 뭐 한다? 방방 뜨면. 날 보고 방방 뜨는 게 뭐죠? 물으려고 그냥 벙벙벙벙 방방 뜨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그냥 와서 물어버립니다. 더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따라서 마주 볼 때는 절대로 뒤를 보이지 말랍니다. 그냥 오는 대로 목덜미 물어서 죽어버려요. 심각하죠? 그래서 그때는 보복을 경고하라. 보복을 경고하랍니다. 네가 나를 물어? 그럼 나도 너 왕 물어버릴 거야. 라고 보복을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특별히 취급할 개가 나를 보고 방방 뜨면 도망가지 말고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특별히 취급할 개가 방방 뜨면 보복을 경고한다. 특취계 방방 보복 경고. 이렇게 9개 단어를 외워놓으면 머리점만 갖고 9개를 정리할 수 있다. 암기법입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외워두라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도시개발법 체계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